오른쪽입니다. 아, 자유한국당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홍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쪽에 코미디 같은 건데요. 김두관 전 경남지사랑 붙겠다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죠. 수도권 올라오라니까 못 가. 경남지사랑 붙겠다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온 거냐면 사실은 자유한국당 공관위가 김태호한테 그 자리를 제안을 했다는 거야. 근데 홍준표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때 면접하느라고 그 뉴스 못 보셨구나. 네. 홍준표 입장에서 굉장히 좀 모욕당하는 느낌. 그러니까 공관위가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어제 제가 했던 말이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한 놈은 남아 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 둘 다 경남지사 출신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김두관 전 지사하고 맞불을 놓는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을 끌어올리고 싶은 건데 요거를 이제 이 김태호한테 그 자리를 맡기고 홍준표는 광부를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황교안 입장에서는 같이 죽자예요. 내가 봤을 땐 그래. 김태호는 그래도 당대표급은 아니잖아. 홍준표는 전직 당대표잖아요. 근데 그 김두관 의원이랑 홍준표랑 같이 이제 똑같이 사진을 딱 놓고 보니까 홍준표가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인물에서 딱 보는 순간 아 김두관 당선이구나 라는 느낌 빡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굴만 보면 다시 외모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는데 사실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당선 유력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김두관 의원은 얼굴도 많이 알려졌는데 굉장히 호감으로 생겼어요. 그나마 김태호 전 지사가 그나마 좀 비슷하게 좀 따라갈 수 있는데 홍준표는 딱 등장하는 순간 나가리 끝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있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캐릭터에서 주는 믿음감. 그러니까 홍준표는 모사꾼 느낌은 나는데 뭔가 얘를 도지사 시켜놓으면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걸 시켜놓으면 잘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야. 그 실제로 당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경남지사에 당선될 만큼 나름 경남 도민들한테는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캐릭터인 거죠. 김두관 전 지사가. 근데 이제 홍준표는 그걸 모르고 김태호한테 매치시켰다는 걸 모르고 나 그러면 김두관하고 붙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거야. 당에서는 김태호한테 그 자리 나가라고 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면이 확 빠지는 상황이 좀 됐잖아요. 불쾌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탈당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저희 그럼 예비 후보 인터뷰 하나요? 그렇지. 나는 홍준표 씨가 탈당을 하면 우리가 인터뷰를 해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로 오시기 좀 곤란하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출장으로 가서 어. 인터뷰할게요. 홍준표 무소속으로 나오고 자유한국당 공천을 해주시고요. 우리 공화당도 공천해 주시고 저 국민당도 공천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한번 붙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양산뿐만 아니라 웬만한 데 다. 지금 붙게 된 거죠 결국 두 분이. 아직 결정은 안 난 것 같은데. 모르죠. 지금 집안 꼬라지가 흐름상. 말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자기는 뭐 김두관 의원 보고 이제 졸병이라고 얘기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랬더니 또 김두관 의원이 그래 나는 백의종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받아치지 않고. 아니 이미 전쟁이 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두관 지사의 후임이었잖아. 후임. 예. 홍준표가 그러니까 보궐로 된 보궐로 그 케이스였잖아요. 네네. 사실은 김두관 지사가 홍준표를 이 우물에서 건져준 거지. 그러니까 동대문 떨어지고 나서 갈 데가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야인이 됐는데 고향이 그쪽이라는 그 창녕이가 그렇죠. 예, 그쪽이라는 이유만으로 홍준표 니 나가라 해가지고 보궐선거에 나가가지고 시골 쉽게 표현하면 그 거울 원님 뭐 이런 비슷한 걸 한다고 제가 자조적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가자마자 막 진주 우려는 없애고 무상급식 없애고 이지랄 했잖아. 예. 제대로 붙으면요 내가 보기에 정상적으로 어떻게 붙어도 김두관 지사가 무조건 이겨요. 차라리 서울이 낫지. 내가 보기엔 거기 험지야. 생각해봐봐. 홍준표 지사가 김두관에 비교되는 대척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잘 프레임만 짜도 홍준표는 좀 맘만 깨진다고 봐요.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요.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바뀐 게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경남 서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TK 수준이에요. 거기에 이제 창녕, 의령 뭐 이렇게 있는 데고 그쪽이 산골 농촌 도시 쪽이고 함양 뭐 이쪽이고 바다 쪽은 도시들이고 정서가 그렇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이제 부울경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부산울산, 양산 이쪽 동네는 좀 더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그리고 이제
참여정부 때 소위 혁신도시를 해서 이제 많이 세웠잖아요. 그 혁신도시가 지난 지방선거 때 상당한 위력을 좀 발휘했습니다. 예. 그래서 혁신도시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 싶었을 정도로 노 대통령의 네. 작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어쨌건 지역주의 극복을 이렇게 하셨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혁신도시가 이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지금 단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소위 이제 직주근접이라고 해갖고 출퇴근만 하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요즘엔 그것도 좀 완화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좀 직주근접을 더 현실화시키고 서울에 이제 아이들과 뭐 사람들 가족을 두고 혼자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거기에 실제로 정착을 해서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거를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네.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좀 경남의 우리 저 김경수 지사께서 또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거와 다 연계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김두관 지사의 경남 쪽 차출은요, 전 신의 한 수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억을 끄집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뭐랄까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전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틀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 민주당 계열이지만 경남의 시골 어르신들도 정말 좋아했다는 거예요. 김두관 지사를. 저 이 상황에서 최근에 들은 어. 김두관 지사의 별명 이야기해도 되나요? 뭔데요? 해봐요. 수습해 주세요. 수습할게요. 관두김. 말 되네. 그러니까 그게 경남 지사를 그만뒀던 것이 진짜 그 약간 한처럼 남은 거. 그래서 홍준표한테 뺏긴 건데 거기에 대해서 사죄를 했잖아요. 내가 그때 너무 성급하게 사퇴했다. 도민들께 죄송하다. 그거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두관 사퇴해서 미운 사람들은 홍준표가 싫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용서해 줍니다. 나는 홍준표가 뭐 따뜻한 마음으로 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도민들을 품어 안은 것이 아니라 가장 약자들부터 뭘 뺏었잖아요. 의료원 같은 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가난하신 분들이 많아요.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뺏어버리잖아요. 요런 것만 이슈화 돼도 저는 그 프레임 자체가 경남에서는 김두관 때문에 생기는 바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일부 잠깐 남은 시간에 한 5분만 이상희 대표님, 이상희 교수님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정당은 공천을 할 때 그 당의 색깔을 공천으로 말하는 거예요. 특히 비례대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우리가 어떤 색깔의 당 활동을 할 거야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비례대표 공천을 보면 알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뭐 평화 대통령, 평화 정부, 뭐 포용 정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난 그중에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상희 대표님은 생각도 안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일종의 실험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 전문가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비례대표로 갔으면 좋겠다. 간다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지금 이번에 선관위에서 그거 발표했잖아요. 비례대표 공천할 때는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증빙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비례대표의 추천이 돼도 어떤 식으로든지 구성될 선거인단이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상희 대표님 같은 분들이 이 비례대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이 구글 폼에서도 서명 받고 있죠. 아니 생각보다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상희 교수님을 계속 외치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 서명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주최를 했던 쪽에서도 되게 놀라고 있다고 하고, 저는 그래도 옆에서 좀 많이 겪어봤잖아요, 교수님을. 처음에는 굉장히 성격이 특이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정말인가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는데 최근에는 진짜 이걸 위해서 태어나셨구나. 그러니까 다른 생각 사심이 없으세요.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마차야, 내가 죽기 전에 복지국가를 만들고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다른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마차님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밥 사달라고. 가장 큰 복지는 가까이 있다. 그러네. 밥 잘 사준 복지지 뭐. 네. 그래서
저도 공감하면서 많은 분들이 서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새날이 사원복지가 잘 돼 있는 게 밥 잘 사줘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명 결과나 서명에 참여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저는 이상희 교수님이 공천 신청자 모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모집 공고가 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신청을 그 비례대표 신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어떤 푸시가 통하려면 이상희 교수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맞아요. 신청을 하셔야 돼요. 추천하면 안 되나? 예. 그러니까 신청을 우리가 막 이제 그래서 이제 등 떠밀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상희 교수님이 신청만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례 순서를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오픈 프라이머리잖아요. 당원과 국민이 예, 같이 예. 정해서 하는 거니까 해볼만 하지 않나. 좀 예. 등을 열심히 밀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상희 교수님의 컨텐츠는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가 한 140회 가까이 됐거든요. 그 전에 무슨 방송이 있었냐면은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가 한 40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80회 정도의 복지 컨텐츠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뭐 조금 더 하겠습니까만 문재인 케어의 사실상 설계자예요. 김용익 지금 건강보험 이사장하고 이상희 교수가 대표적으로 그런 걸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저는 이제 원래는 보건복지부 장관 적임자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의사니까 보건 쪽의 전문가죠. 보건복지할 때 복지 전문가인데 이것도 이분의 전문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보건과 복지가 되는 거의 대한민국에 얼마 안 되시는 맞아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장관 뭐 박능우 장관이 너무 오래 해가지고 그만두고 싶어 하신대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그런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봐봐요. 국회의원은 장관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요게 일타쌍피. 그런 전문가들이 이게 전면에 배치되는 것 자체가 앞으로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복지국가 쪽에 어떤 컨텐츠를 많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공천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심지어 의사라는 면이 참 마음에 듭니다. 듭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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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우리 푸나님이 저렇게 극찬하는 분을 저 말고 처음 들어요. 깜짝 놀랐네. 진짜? 난 남아있다는 줄 알고. 진짜로. 제가 다시 한번 또 그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방송 보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뭘 장관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만든다니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청와대 수석을 만들어도요 연락 안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싱크탱크가 아니라 인재풀 같은 거죠. 이상희 교수님 버리기. 그 빨리 진짜- 새날에서.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 방송 더럽게 재미없어가지고 옆에 태그 좀 떼려고 이 방송을 좀 이상희 교수님 빼려고 내가 큰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대타 구하기가 힘듭니다. 대타는 구해놨는데 너무 사람이 안 재미없고 빠져. 잔소리만 해가지고 내가 이상희 교수님 빼려고. 야 어떻게 알았지? 저는 방송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꼭 대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의 최근의 아젠다가 뭐냐면 선거는 정책으로 붙어야 된다요. 지금도 이슈 파이팅 할 때 정책 공약이 없어. 거의 안 보여. 내와의 저쪽에서 민평론 공약이라고 내고 있는데 뭐 그중에 이따가 이슈 하나 붙은 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상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문재인 케어나 일반 복지 정책 등에 대해서 아마 어떤 자료 안 보고 말하는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방송에 나름대로 구성지가 있어요. 질문지까지 다 있어. 그 방송은. 근데 거기에 전혀 안 보고 말하는 건 이상희 교수님이 유일해요. 저는 이렇게 보고 말하거든요. 어려운 말 있으면 막 읽어야 되고 그런데 그 정도로 그쪽 분야의 전문가시고요. 그런 좀 걱정이 되네요. 이상희 교수님이 실제로 국회에 진입하시면 보좌관들이 고생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의원님이 너무 뛰어나시면 보좌관들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 인정. 않던가요?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상희 교수님은 어렸을 때 사고로 장애인이시기까지 해서요. 민주당이 이상희 교수님을 비례대표로 할 수 있다면 상당 많은 부분에 상징성이 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상희 교수님 화이팅! 밥 사주세요. 아이고 밥이 봅시다. 밥이 먹지다. 자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공천 그 인재 영입이 한 20%까지 왔잖아요. 근데 오늘 방송 예상에는 없는 건데
어저께 오늘 방송 나갔죠. 그 청국장에 장경태 청년 예. 전국 청년위원장. 나는 그분을 보면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스마트한 거야, 사람이. 장경태 위원장 아시죠? 예, 잘 어. 알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위원장도 약간 비슷한 케이스이긴 한데 당에서 뭐 당직이든 보좌관이든 그 결로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이 나는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정치 최고의 전문가들이지.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입 인사 중에 정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그러니까 정치를 배우다가 초선이 다 가는 거야. 난 그런 경우 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장경태 위원장 같은 사람들, 그런 청년들이 실제로 영입돼서 공천 받는 것도 좋지만 난 그런 몫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 아프게도 이를테면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경선 붙어야 되는 그 상황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오늘 이제 그 면접 보러 가서요. 그 이제 1분씩 그 자기 소개를 해요. 딱 1분 차인별 땡 할 정도로 해서 그 정도로 하는지 모르고 이제 대충 준비하러 갔다가 좀 당황하기도 했는데 제가 첫 일성이 그거였습니다. 그 공관위원들 앞에서 요즘 당에서 인재 영입을 많이 하셨는데 다 좋다. 그리고 그러나 저는 스스로 제가 인재 육성 1호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키워주고 동작이 키워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재 영입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젠가 19호, 20호 같은 분들은 저도 보면서 와 저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당에서 기인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분들 때문에 또 당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기회를 잃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당에서 이제 성장하신 분들이 또 당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서 시작을 할지 이것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20대, 30대 청년 정치를 시작하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30대부터 이제 청년 정치를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워낙 빨리 이제 사회가 바뀌니까 30대 때 국회의원 도전하는 것보다 30대 때 지방의원을 도전을 해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잠깐 그 참여정부 얘기했습니다만 노무현, 문재인 이 대통령 정부를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방 분권은 계속 가속화되고 앞으로 더 많은 예산과 권한이 지방 정부로 내려갑니다. 그 지방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아요. 최소한 광역의원 단계에서 해야 될 자기가 심사하고 어떤 집행까지는 아니겠지만 자기가 주무를 수 있는 속된 말로 주무를 수 있는 예산이 몇 조 원대가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 배워갖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도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좀 눈을 좀 돌려달라. 다 뭐 일시에 진짜 내가 무슨 뭐 스타인 양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의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2년 후에 지방선거에 더 많은 청년들이 도전해갖고 지방의회부터 건강하고 정기를 한번 만들어 달라. 저는 이제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의 롤모델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해서 항상 좀 스스로 경결하게 가려고 해요. 근데 이런 점들도 같이 좀 논의해주고 예. 이번에 썼던 뭐 여성과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가산점이나 이런 것들도 다음 지방선거 때 똑같이 좀 적용을 해서 더 많은 우리 청년 그러니까요. 정치인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쪽 갈래로 지금 20호까지 영입이 됐는데 공천도 되게 지금 이제 그 선거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지역구 많이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상대 지역구에 예를 들면 정치 완전히 베테랑인 경우에는 사실상 이기는 거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신인이 이슈 받아가지고 막 바람 일으키가 당선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아마 이번 총선을 끝나고 나면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고 이상희 교수님 그 등 떠밀기 하는 것은요. 이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가볍게 설명 좀 해주시면 되고요.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링크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고 자 어쨌건 좋으신 분들이 어떤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